역사의 물결 속에서 때로는 특정한 사건들이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빛나는 면류관을 쓰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 속에도 그런 사건이 하나 존재하죠. 바로 인조반정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그리고 수많은 역사책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 반정은 폭군을 몰아내고 정의를 바로 세운 성공적인 혁명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임금의 자리에 앉은 인조는 폐륜적 폭정을 일삼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명분을 내세웠죠. 겉으로만 보면 이는 분명 한 시대의 잘못을 바로잡은 쾌거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했을까요? 정말 인조반정은 조선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듯이 표면적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성공 뒤에는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처절한 대가와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반정 이후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겁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시간이 지나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듯 인조반정이라는 선택은 조선이라는 배를 예상치 못한 경랑 속으로 밀어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역사 속 인조반정은 대의명분을 조차 불의에 항거한 영웅들의 이야기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정의로운 반정이라는 표면적인 이야기 이면에는 조선이라는 국가와 그 땅을 딛고 살아가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드리워진 비극적인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그림자의 실체를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들이 왜 일어났고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듯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의 파편들을 모아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난 시대를 돌아보는 회고록이 아닙니다. 특정한 정치적 선택이 한 나라의 운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철한 분석이자 때로는 가슴 아픈 고백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조선이 겪었던 고난과 백성들의 절규 속에서 과연 명분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선택이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었는지를 되묻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역사의 표면 아래 감춰진 진실을 찾아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겉으로는 성공의 깃발을 휘날렸던 인조반정의 이면에는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그림자는 조선의 미래를 어떻게 뒤흔들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바로 그날 인조반정이라는 이름으로 뿌려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될 진실은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역사의 숨겨진 이면을 탐색해 보시죠. 자, 시간의 강을 거슬러 인조반정의 그림자를 찾아 떠나는 여정,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겉으로는 성공의 깃발을 휘날렸던 그날의 이면에는 과연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그림자의 시작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조선 중기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경랑의 한가운데였죠. 명나라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북쪽에서는 후금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무서운 기세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광해군은 실로 고뇌에 찬 선택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양다리 외교, 즉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후금의 위협을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그는 중립외교라는 현명한 길을 택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죠. 이는 어쩌면 백성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리적인 외교 정책은 당시 조선 내부의 명불론자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명나라에 대한 제조지은, 즉 임진왜란 때 도움을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광해군의 외교를 맹렬히 비판했죠.
여기에 더해 광해군이 자신의 어머니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이복 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건은 폐륜이라는 비난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폐모살제라는 거대한 명분은 광해군에 반대하는 세력, 특히 서인들에게는 정변을 일으킬 완벽한 구실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충효와 의리를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서인 세력의 깊은 정치적 불만과 권력 장악의 야심이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고요한 밤의 장막 아래 서인 세력은 자신들의 이상을 재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굳은 결의로 비밀스러운 모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함께 미묘한 불안감이 교차했겠죠. 마침내 1623년 서인 세력은 명분이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바로 인조반정이었죠. 그들은 광해군을 폐위하고 능양군, 훗날 인조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반정은 성공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함성과 환호가 궁궐을 가득 채웠고 백성들 중 일부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며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이면에는 깊은 균열과 혼란의 씨앗이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반정 공신들 사이에서는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죠.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서로를 견제하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 반정의 핵심 공신 중 한 명이었던 이괄은 자신에게 주어진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가 느꼈던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하다는 인식은 결국 거대한 불씨가 되어 터져버린 것이죠. 이괄의 난은 그야말로 조선을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했고 결국 수도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궁궐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인조는 급히 공주로 피난을 떠나야만 했죠.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인조의 피난길은 새로운 정권의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괄의 난은 반정 세력 내부의 응집력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그리고 명분만을 좇았던 그들의 정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간신히 반란을 진압했지만 이 사건은 조선의 국력을 심각하게 약화시켰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게다가 인조 정권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하며 친명배금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후금을 오랑캐라 낮잡아 보았죠. 하지만 이미 국제정세는 후금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후금은 날마다 힘을 키워가고 있었고 조선의 이러한 맹목적인 친명 정책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만한 표정으로 조선의 사신을 내려다보던 후금 사신들의 눈빛에서 우리는 이미 다가올 불길한 미래를 엿볼 수 있었을 겁니다. 명분만을 조차 현실을 외면했던 조선의 선택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비극적인 파국의 서막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굳건히 지키겠다던 인조 정권의 맹목적인 고집은 결국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국제정세는 마치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요동치고 있었죠. 만주족이 세운 후금은 거침없이 세력을 확장하며 명나라를 위협하는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조정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애써 외면한 채 오직 명나라만을 섬기는 친명배금 정책을 굳건히 고수했죠. 후금을 오랑캐라 멸시하며 그들의 심기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불안한 국제관계에 계속해서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죠. 결국 1627년 인조반정 이후 불안정한 조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후금은 자신들을 무시하고 명나라에만 의리를 지키는 조선을 향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바로 정묘호란이 발발한 것입니다.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후금의 철기군 앞에서 조선은 속수무책이었죠. 당시 후금은 명나라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있었기에 조선을 완전히 멸망시키기보다는 항복을 받아내 후방의 위협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조는 또다시 강화도로 급히 피난길에 올랐고
결국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는 굴욕적인 정묘화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명분만을 줬던 외교정책의 첫 번째 대가를 뼈아프게 치르게 된 셈이죠. 하지만 이 굴욕적인 형제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이제는 명나라를 넘어 중원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조선에게 이제는 군신관계를 맺자고 요구했습니다. 즉,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라는 것이었죠. 명나라를 부모처럼 섬기던 조선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국가의 존립을 뒤흔드는 치욕적인 요구였습니다. 조선 조정은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죠. 신하들은 청나라 사신들을 모욕하고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오랑캐에게 어찌 머리를 숙인단 말인가 하는 뿌리 깊은 명분론이 다시금 조정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위협보다는 낡은 이념과 자존심이 앞섰던 참으로 안타깝고 비극적인 순간들이었죠. 이러한 오만함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636년 12월 청태종은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다시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혹독한 겨울,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거침없이 쾌속으로 한양을 향해 진격하는 청군의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미처 방비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온 청군 앞에서 조선은 또다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인조와 조정신료들은 부랴부랴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지만 이미 수도 한양은 순식간에 청군에게 포위되었고 백성들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청군의 겹겹이 에워싼 포위망 속에서 남한산성은 문자 그대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성 안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식량과 물 부족에 시달려야 했고 매서운 추위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청군과 맞서 싸우자는 척화파와 이제는 냉엄한 현실을 인정하고 화친을 맺어야 한다는 주화파의 대립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인조의 얼굴에는 고뇌와 불안감이 역력했죠. 백성들은 불타는 마을과 들판을 뒤로한 채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정처 없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조정에 대한 깊은 원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을 겁니다. 청군은 남한산성을 빈틈없이 에워싸고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선의 군대는 청군의 압도적인 병력과 위세에 밀려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전쟁은 조선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명분만을 외치며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던 조선의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고통은 날마다 깊어지고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한산성에서의 47일간의 처절한 항전은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인조는 마침내 성문을 열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국가의 존엄과 백성의 안위를 모두 짓밟히는 치욕스러운 항복뿐이었죠. 온몸을 짓누르는 절망감과 함께 인조는 차가운 삼전도의 눈바드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조선의 역사상 가장 뼈아프고 굴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 조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분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차가운 삼전도의 눈바든 그날의 비극적인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을 겁니다. 인조는 꽁꽁 얼어붙은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국가의 존엄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테죠. 청태종은 승리자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위압적인 눈빛으로 인조를 내려다보며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인조는 차가운 눈 위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른바 309고두례를 행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차가운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조선이라는 나라 전체의 심장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새겨졌을 겁니다. 이 치욕적인 의식은 단순한 외교적 패배를 넘어 한 국가의 국격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절규와도 같았죠. 그 순간을 지켜보던 수많은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자신들의 임금이 이역만리에서 온 오랑캐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한 비통함과 절망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전쟁의 비극은 삼전도의 항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청나라로 끌려가는 포로가 되어야만 했으니까요. 춥고 낯선 심양 땅으로 끌려가 노예처럼 팔려가는 이들의 절규는 삼천리 강토에 처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가족과 생리별하고 인권마저 유린당한 채 고통 속에 신음했던 그들의 삶은 맹목적인 명분만을 좇았던 조선의 선택이 가져온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대가였을 겁니다. 이른바 환양녀라 불리며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사회의 냉대와 편견에 시달려야 했던 여인들의 슬픈 운명은 병자호란이 남긴 상처의 깊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자화상이죠. 삼전도의 굴욕은 조선 사회에 너무나도 깊고 광범위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금의 항복은 백성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비탄과 절망을 안겨주었고 국론은 혼란에 빠져들었죠. 이후 조선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과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북벌론을 외쳤지만 이는 현실적인 국력 강화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파악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에 가까웠습니다. 실질적인 준비 없이 복수만을 외치던 북벌론은 결국 탁상공론에 그치고 말았고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민생은 돌볼 겨를도 없이 고통 속에 신음했고 국가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인조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서 깊은 시름에 잠긴 채 자신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를 묵묵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깊은 후회가 느껴지는 듯했죠. 우리는 인조반정과 그 이후의 역사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겉으로는 정의로워 보였던 명분 뒤에 숨겨진 권력욕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직시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판단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인조와 서인 정권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명분은 결국 국가와 수많은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욕과 상처를 안겨주는 허망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과연 조선이 맹목적으로 선택했던 명분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냉정하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무력했던 조선의 비극 앞에서 우리는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조반정과 병자호란의 비극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맹목적인 명분론이나 특정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교훈이 됩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현명한 선택을 위한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조반정은 명분과 실리라는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본질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백성을 위한 현명한 길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역사의 비극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기억되어야 하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교훈을 안겨줄지 함께 탐색해 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